집단기억과 이제 역사의식 부분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부분은 이제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제 생각에는 한번 요즘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래서 집단기억의 특징을 이제 좀 보면, 자, 기억은 언어로 표현돼 있죠. 그리고 기억은 사회적이고, 그 다음에 그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다. 집단기억의 성격은. 그래갖고 이제 공유된 집단기억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과 다른 집단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를 통해 개별적인 정체성이 형성이 되죠. 자, 예를 들어갖고 일제가 이제 35년 동안 우리를 통치했잖아요. 자, 일본 애들은 우리를 이제 뭐냐면 통치하는 동안 여러 가지 도와줬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침략이고 약탈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를 통해서 역사 교육을 통해서 제도화된 역사 교육을 통해서 뭐냐면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래서 일본 나름대로 교과서 가지고 이제 일제가 35년 동안 통치한 거에 대해 설명할 거고 우리도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일제가 우리 35년 동안 통치한 걸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이 다르죠. 그러면서 일본인과 한국인의 어떤 국민 국가의 어떤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어떤 정체성이 각기 다르게 이제 형성되죠. 그리고 이거는 집단 외부에는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그렇지만 집단 내부에는 지속성, 영속성, 동질성 의식을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또 정치적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강요한 집단 의식을 반발해서 국민이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예를 들어 전두환 시대 때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 안 했죠. 뭐라고 했어요? 폭도라고 했죠. 폭동이라고 했죠. 저도 그렇게 이제 배웠거든요. 전두환 시대 때. 근데 그것을 이제 내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것은 문민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이렇게 배운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국민들이 국가가 이제 가르쳤던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국가 보지 말라는 걸 이제 보고 동영상을 보고 관련된 자료를 찾고 그런 식으로 저항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단기억의 특징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집단기억의 특징은 딱 보면 어떤 특징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전부 부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집단 기억에 반대해서 역사 의식은 뭐냐면 집단 기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현재 대상의 역사성을 이해하고 상대성을 인식하고 정통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반성적 입장에서 본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본 것을 이건 아니다. 민주화 운동이고 상당히 사건 자체가 왜곡됐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이제 강조하는 집단 기억에 반발해서 나름대로 역사 의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런 반성적 차원에서. 그래서 역사 의식과 집단 기억은 다른 측면이 있다. 반대된 측면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까지 이제 하는데 3번은 이 집단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역변시키는 거야. 역변. 자, 우리가 집단 기억하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집단 기억을. 예. 잠깐만요. 이게 펜이 좀 안 좋네. 좀 바꿀게요. 제가. 좀 굵어. 예. 펜을 좀 바꿀게요. 그럼 이게 펜이 이게 왜 바꾸는 기능 뭐지? 이거 맞는데? 여기 있다. 자, 집단 기억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네, 부정적으로 보는데 집단 기억은 꼭 부정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야. 동시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18 민주화 운동을 이제 보죠. 자, 전두환 정권은 5.18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죠. 나름대로 이게 폭동이라는 어떤 집단 기억을 이제 심어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운동권들, 386 세대들 입장할 때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5.18로 뭘 볼 거야? 이거는 민주화 운동이다. 그 나름대로 이것도 뭐예요? 집단 기억이야. 그러니까 집단 기억에는 이렇게 족대 정권이 어떤 것을 원하는 그런 기억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기억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대항 기억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대항 기억. 그래서 이 집단 기억에 대항 기억도 존재하기 때문에
역사의식 개념 속에 집단기억을 포함시켜 모든 종류의 이해 방식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의식과 집단기억이 뭐냐면 그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렇게 배타적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니라 역사의식과 집단기억 안에 수용한 부분도 있다는 거야. 이게 뭐다? 대항기억이다. 예, 그래서 이 대항기억이 꼭 역사의식에 또 하나 편입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의식 안에서도 대항기억이 있고 대항기억은 역사의식에 포함돼서 있다. 그래서 역사의식과 집단기억은 서로 대립된 게 아니라 서로 교집합 부분이 많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뭐냐면 기억을 해주시고 그 관련된 이제 남색책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최근 우리 역사학계 기억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기억과 역사의식의 상호 관련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기억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집단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집단기억이라는데 그 기억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원래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 기억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언어해야 된다. 예, 그런데 언어란 사물을 단순하게 투명하게 지칭한 것이 아니며 그 의미 기능을 사회적으로 결정하는 거다. 사회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아무리 개인적으로 떠올린 기억이라도 그 내용과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타인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구조화되고 사회적 집단화 범주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정한 어떤 기억, 집단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서로 얘기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 집단적 범주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특정한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방식이 기억의 사회적 틀이다. 기억은 이러한 사회적 틀을 통해서 매개되면 오직 그 내부에서만 유효하다. 따라서 집단 기억은 그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과 여타의 집단과 구별된 특수한 정체성을 형성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집단 기억은 집단 외부에 대해서 배타적인 데 반해서 집단 내부는 지속성, 연속성, 동질성의 의식을 낳는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한국민과 일본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안에서도 집단 간의 그런 기억이 달라. 내가 보니까 제가 이제 국영수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국영수 애들이 상당히 자신만의 프라이드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자기는 뭐 수능 1등급, 2등급 입결을 가지고 있고, 입결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보다 내가 엘리트 좀 아까 많이 배웠다. 그래갖고 항상 그 나름대로 뭐냐면 특수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다른 집단에서 보기에는 은밀한 사회과나 그런 사람들은 그 국영수 하는 꼬락서니까 뭐예요? 상당히 배타적인 거지. 그렇지만 그 얘네들이 나름대로 그 엘리트 의식은 그들끼리 국영수라는 어떤 지속성, 연속성, 동질성이라는 의식을 나옴으로써 뭐예요? 결집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항상 그 배타적 그 바깥에 한 외부에 적이 있어야 돼. 자기를 좀 낮춰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영향인가? 영향국가 비교과를 비판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속성, 연속성, 동질성 의식을 갖고 있지만 외부에 볼 때는 상당히 배타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집단 내부의 차이를 평준화시키고 변화의 은폐를 하는 정통적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이 집단 의식에 대한 어떤 부정적 역할,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특정한 집단을 강조하면서 민족성을 강조하면서 사회 내부의 어떤 계급 문제, 지역 차별 문제, 이런 사회 문제를 은폐시켜주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집단 기억의 어떤 부정적 역할도 애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집단 기억이 비록 정통의 이름으로 특정 집단의 장기간 뿌리를 내려 지속되긴 하지만 이건 원천적으로 상상적 이미지에 매개된으로써 정치적 편의에 따라 쉽게 조작될 수 있다. 맞죠? 자, 집단 기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상상적 이미지에 불과해요. 자, 그때 정치 편의에 따라 쉽게 조작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역사적 그게 성립돼요? 아니죠. 역사를 보면 우리도 수많은 주변 민족들 정복하면서 침략했잖아. 다 상상적 이미지야. 그렇지만 왜? 이런 정치적 편을 왜 만들었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을 좀 더 평화적으로 치장하려는 그런 목적을 만드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예. 자, 이런 집단개혁과 정체성은 근대 국민국가 성립에 큰 역할하고 근대 역사학 탕산과 관계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 집단개혁을 통해서 한국민이라는 어떤 한국민의 민족 집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뭘 만드는 거야? 역사학을 만들죠. 집단개혁이 존재하지 않으면 한국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사를 통해서 집단개혁을 만들고 근대 국민국가,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대 국가 승리 이후의 학문의 역사는 민족국가의 구성원들에게 공통된 기억을 제공해주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해줬다. 따라서 역사에 대한 국민국가의 관심은 민족사의 공통된 기억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통합하려고 다지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국가에 의해 생성된 역사, 교육을 매개로 제도화된 교육 역사를 통해 국가 구성원들은 국가에 의해 지도된 집단기억을 갖고 된다. 이렇게 이제 국가에 의해 제공된 혹은 승인된 집단기억을 공적기억이란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집단적 공적기억에 대응해서 어떤 방식은 침묵되었던 또 강요된 왜곡되었던 또 다른 기억, 역사하지 않는 기억을 반기억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집단기억, 공적기억이라고 이제 그 볼 수 있고, 집단기억, 공적기억의 어떤 그 숨겨진 다른 기억을 뭐라고 하죠? 반기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집단기억, 그 다음에 공적기억,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반기억,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국가가 원하는 기억 외에도 다른 기억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지만,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그 실제로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지 않고, 뭐, 다른 민족을 침략한 기억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베트남전에 가가지고, 뭐, 양민학살한 거, 이런 것들은 반기억에 속하겠죠? 우리가 평화를 사랑한다는 집단기억에 반하는 기억이잖아? 은폐된 기억이죠. 예. 자, 기억에 관한 많은 논자들은 19세기 객관성, 공존화, 가학성을 독립기반화하여 정립된 역사학에 기억의 주관적으로 사적인 건 임의적인 이유를 차별하였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기억의 논의는 학문의 역사에 대한 반격이다. 새롭게 등장한 기억이라는 개념은 19세기 말부터 이어진 역사는 가학이라는 입장과 실증적 성명을 시도하는 역사에 대비된 의미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이제 실증과 대비돼서 만들어진 거다. 이런 것들은 이제 팩트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객관적 공정을 여겼던 역사학은 오히려 이런 국가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이용됐으며 이러한 목적을 의도하지 않는 기억의 역사가 되지 못하고 배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학에서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봐갖고 뭐냐면 편집해갖고 집단기억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걸 공식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억은 또 배제시키고 자 이런 기억들을 이제 갖고 역사학이 그 지금까지 이제 근대 역사학이 발전됐다라는 걸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쭉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 그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이렇게 집단기억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역사의식과 집단기억 간의 어떤 구분도 관심을 끈다. 보통 역사의식은 현재 모든 것의 역사성을 이해하고 모든 의견의 상대성을 인식하는 거며 정통적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반성적 입장을 한다. 그러면 이런 측면을 볼 때는 집단기억이 국가기억이고 공적기억 이런 거에는 되게 비판적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반면 집단기억은 역사성에 대한 의식 없이 그냥 사건 신화적 원형으로 변형해서 어떤 종류와 모함도 용납하지 않는 기억을 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는 평화를 사랑한다. 그래놓고는 평화를 사랑한 것만 비춰주고 우리가 침략한 역사, 약탈한 역사는 완전히 없앤단 말이야. 근데 이건 신화적 원형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억이 뭐다? 집단기억, 반대하는 역사의식이다. 자, 그런 입장에서 역사의식은 전문 역사에 발전한 문화적 도구로서 근대성을 특징한 사고의 특수한 형태인데 만약에 집단기억은 비판의 대상이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요 단락까지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집단기억하고 역사의식 대입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요 단락 마지막 단락은 그렇게 아니에요. 비록 그 역사의식과 집단기억 대입된 측면도 있지만 꼭 뭐냐면 대입된 게 아니라 서로 교집합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역사의식과 집단기억을 반드시 대립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집단기억이 집단의 정체성, 특히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동안 공식 역사에서 배제되었던 대항기억, 아까 말한 것처럼 발굴된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집단기억에 포함시켜 모든 종류의 이해 방식 포괄 필요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 있죠? 이런 것들 대항기억도 그 386 세대에서 일종의 집단기억이야. 대항기억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집단기억을 꼭 부정적인 것만 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집단기억도 있고 이 긍정적인 집단기억을 어디에 편입시킬 수 있다? 역사의식에 편입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성호 교환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융합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세 번째 단락의 주 내용이에요. 네, 이 내용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면 자 이러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통에 의해 강요되거나 각인된 인식과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이유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어떤 사건을 선택적 역사에 의해 공인되고 그걸 문제화되는 걸 검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집단기억과 집단 역사의식은 집단기억과 역사의식의 어떤 그 개념 그리고 집단기억과 역사의식이 어떻게 해서 대항기억을 통해서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나올 만한 소재예요. 그래서 기출은 안 나왔지만 제가 한번 살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그 역사 서술과 역사 이해 부분 있죠. 그 다음 부분 59페이지.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걸까요? 그렇죠. 내러티브죠. 내러티브. 네, 내러티브. 자, 그러면 이 내러티브 부분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건 잠깐 설명해 있고, 실전 8장. 그 다음에, 여기 8장, 그러니까 파란 책 있죠? 파란 책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갈색 책 내용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러티브 부분은 파란 책하고 갈색 책 할 때 더 좀 살펴볼 거고, 여기에도 나온 부분만 이제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쭉 넘어가서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 관련된 거죠.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쭉쭉 넘어가서 그 62페이지 펴보세요. 62페이지. 자, 이게 쪽수를 요쪽으로 봐야 되겠네. 자, 62페이지는 이제 보면, 자, 내러티브의 이제 특징 부분이 두 번째 단락이 나왔어요. 요걸 좀 눈여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비교한 게 뭐냐면, 내러티브하고 뭘 비교하냐면, 그 설명하고 비교할 수 있어. 내러티브와 설명. 그래서 내러티브는 뭘 강조하냐면 인간의 의도. 그 다음에 설명은 뭘 강조하냐면 원인, 그 다음 법칙,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러티브와 설명 차이점. 이렇게 있는데, 자, 읽어보면, 자, 내러티브에 둘러싼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역사서술의 무엇을 중요시 여긴 걸 볼 수 있다. 자, 내러티브에 옹호하는 역사가는 역사 속에서 그 인물의 의도와 행위를 드러나고자. 자, 그래서 이제, 가령 필립 2세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로부터 명령이 늦게 도착했다. 그럼 행위의 주체, 의도를 강조하죠? 이게 내러티브의 특징이야. 근데 이에 반해서 설명은 그게 아니야. 설명은 보면 브라운이 돌을 던져서 유리창이 깨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제 깨졌다는 거와 유사하다. 설명으로 이제 제가 잘못했어요. 설명 방식의 행위 의도와 중시해서 브라운이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졌다 유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설명적인 그 내용은 과학적 설명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16세기 배들은 지중해 걷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마드리드부터 명령이 늦게 도착했다. 사건의 구조적 요소를 강조하자. 그리고 유리가 약하기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 않았어. 설명 방식. 그래서 구조적 요소나 법칙을 강조해 반해서 그 과학적 설명은 여기 내러티브 의도와 행위를 강조해. 그래서 내러티브와 과학적 설명은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내러티브는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나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 사건을 이끌어내는 행위의 주체인 인간의 초점, 이게 인간의 의도와 동기죠. 맞춰서 서술하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러티브의 특징이 과학적 설명 방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제 넘어가서 자 63페이지 보자. 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요거죠. 내러티브의 장단점 쓰라는 거. 예. 그래서 내러티브가 자, 활용할 수 있는 배경은 다음과 같은 효과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자, 그 내러티브 역사가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역사소수의 형태다. 친숙한 역사소수 형태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내러티브는 역사교육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다른 시대, 장소, 사건들 이해하기 가능케 한다. 세 번째는 내러티브는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와 그 의도를 자, 내러티브는 이거 또 왜 안 돼? 인간의 행위와 그 의도와 그 결과를 다룸으로써 인간의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를 촉진시킨다. 예.
그다음 아동들에게 내려뜨는 시간의 전후 강요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이해관계 인식할 수 있다. 요 네 가지 외워 두셔야 되겠죠? 기기적으로 암기해 두세요. 요거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꼭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암기해 두시고. 자, 그러나 내러티브 역사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 나타난 문제점도 간과할 수 있다. 요 문제점도 되게 중요하죠. 문제점도. 자, 요게 문제점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자의적 진실성의 부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산적 꾸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네. 뭐냐면, 특정 문화나 집단의 중요성을 다 서열한 욕구. 이런 것들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면요. 자, 학생들이 내러티브의 구성 과정에서 저자가 개입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지만 저자가 내린 해석을 정확성을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저자의 언급에 대해서 그릴 수 있다. 아마 그릴 것이라는 개연성을 쉽게 인정을 해버리는데 저자의 관점과 서술의 정확성을 문제 제시하지 않는다. 이걸 잘 만들어진 역사적 사건의 실제적 정확성을 압도하는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라고 하죠? 자의적 진실성의 부가예요. 그러니까 자의적 진실성의 부가의 정의가 여기 나왔죠. 뭐죠? 잘 만들어진 이야기가 역사적 사건의 실질적 정확성을 압도하는 형상이 나타날 때 자의적 진실성이 있다. 특히 자의적 진실은 누가 말할 때 먹혀 들어가냐면 하자의 건의가 상당히 높을 때 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건의가 높을 때 그게 먹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정확한 말을 했다고, 팩트를 말했다고 우리는 박근혜 말을 안 믿잖아요. 예. 근데 송석기가 얘기하면 그냥 믿잖아요. 근데 요즘에 송석기가 좀 말을 해도 이제 안 믿죠, 요즘에는. 예. 그러면 그 사람의 권위가 떨어져서 그런데, 자, 그래서 잘 만들어진 이야기가 역사적 사건의 실제적 정확성을 압도하는 자의성의 진실성의 부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 사건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동요 지도 같은 거 있죠. 대동요 지도를 만들 때 김종호가 와서 백두산을 7번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흥성대원군이 이걸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판을 가지고 불태웠다.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거 다 구라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지만 지금 그걸 우리 믿고 있었어.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자의적 진실성 부과야. 그래서 잘 만들어진 이야기가 마치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 지금 설민석이 얘기한 것도 그런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이고, 예. 첫 번째 문제점이고, 자, 여기 자의적 진실 부분. 두 번째 문제점을 얘기해 볼게요. 자, 내러티브가 이데올로기적 권위적인 특징을 주목할 만하다. 이 점에서 누가? 하이트라는 사람이 나오면 항상 염두할 게 뭐냐면 이 사람 역사적 내러티브가 아니에요. 뭐죠? 문학적 내러티브야. 그러니까 문학적 내러티브라는 건 역사를 뭘 보는 거야? 역사는 꼭 문학이다.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팩트가. 역사는 문학이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 사람이 나오면 하는 뭐냐면 항상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결돼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사람의 그 성향이. 그래서 이 점에 하이트는 내러티브라는 형태는 특정한 문화의 집단의 중요성에 따라 사건을 서열하는 욕구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필연적 과거 권위 주체를 정당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또 내러티브를 통해 역사적 사건을 비판적 시각으로 또 파악하기보다는 도덕적 판단을 우선시 여긴다. 자 예를 들어 갖고 영화 300이죠. 영화 300을 봤어요. 이것도 일종의 역사적 내러티브죠. 영화 300은 어떤 입장에서 쓴 거예요?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쓴 거죠.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을 설명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게 아니라 서구는 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저 페르시아는 전제주의 국가다. 그래서 그리스가 민주주의 국가가 페르시아 전제주의 국가를 이기는 거는 당연하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위고 서구의 민주주의는 위고 페르시아의 그 전제주의는 밑에다. 이런 식으로 위계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그 과거의 사건을 자기 의식으로 서구 중심으로 정당화시키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학생들이 비판적 시각보다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역사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얘기하면 역사가 성립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성과 악을 가지고 얘기하면 역사가 설명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문제점이죠. 네거티브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점이 뭐냐? 자, 요게 공산적 꾸밈이죠. 자, 공산적 꾸밈은 정의를 정확히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학생들이 네거티브를 활용하여 유용한 자료를 모으고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역사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했지만 정확하지 않은 개념과 공상을 역사적 사실과 뒤섞여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 거죠? 공산적 꾸밈.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하지만 그 팩트 안에 뭐가 있냐면 팩트 안에 사실 아닌 것들이 많아. 자, 예를 들어갖고 이방원하고 그다음 정몽주가 만나가지고 뭐 하여가하고 단신가를 읊었어요 서로. 자, 이거는 이방원과 정몽주가 읊어가지고 얘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그 이방원이 누굴 죽였어? 정몽주를 죽였다. 정몽주를 죽인 건 팩트예요. 그렇지만 하여가 단신가를 서로 읊어가지고 서로 마음의 의도를 봤다는 거는 파악했다는 건 팩트일까요? 공상일까요? 이건 문학적 작품이죠. 그래서 이런 그 팩트와 공상적인 것들이 서로 뒤섞여 있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공상적 꾸미난다.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자의적 진실적 부각, 그 다음에 사건 서열함으로써 도덕적 판단을 우선시하고 공상적 꾸민, 이 세 가지가 네거티브의 문제점이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외에도 그 파란 책에 보면 몇 가지 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서 녹색 책에서도 그 내용이 좀 있어요. 녹색 책에도 이야기 수업 있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 장단점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같이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파라다이스 양식까지 쭉쭉 있는데 요거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요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쭉쭉 해서 이제 1장을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역사학과 역사교육 부분을 보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뭘 설명하냐면 역사학의 어떤 의미, 그래서 역사학의 의미와 역사교육의 의미, 역사학이 역사교육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역사학의 쟁점, 이 등등등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요것도 앞부분은 그냥 읽으세요. 그냥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가세요. 요런 거 외워두시면 안 돼요. 쭉쭉 넘어가고, 우리는 이제 나오는 부분만 이제 좀 보면 되는데,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78페이지 펴보세요. 78페이지. 자, 거기 보면 역사학의 쟁점과 역사교육 보이시죠? 요게 이제 7대 쟁점이 나와요. 실제 쟁점. 그래서 역사의 방법과 교훈,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의 가학성과 문학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가 역사의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역사에서 개인과 시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역사의 시대 구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역사적 설명과 인과관계, 그 다음에 역사이해 감정인. 요게 7대 쟁점이 나오는데, 일단 이제 역사학의 방법과 교훈은 그냥 버리세요. 네, 버리시고, 자, 두 번째 나오는 부분은 역사의 가학과 문학성도 그냥 봐주세요. 예. 그 다음에 그냥 이것도 버리시면 돼요, 그냥. 자, 세 번째는 역사가 역사의식도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어. 버리세요. 그리고 네 번째 역사에서 개인과 시대. 그냥 보세요, 그냥.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그럼 뭘 보냐 되면, 역사의 시대 구분 꼭 봐주셔야 돼요. 역사의 시대 구분. 몇 페이지냐? 91페이지.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 두 번 나왔거든요. 나올 가능성이 많아. 아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강조할 때 이 부분을 볼 거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뭐냐? 역사적 설명과 인과관계인데, 요것도 봐두세요. 요것도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몇 번 언급됐어. 그래서 요것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역사이해와 감정이입인데, 요것도 봐줘야 되긴 하는데, 요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뒷부분은 다 연결돼 있어요. 감정이니까. 그래서 그건 뒷부분에 감정이니까 관련돼 갖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여기에서 7대 쟁점에서 다 보지 마시고요. 두 가지만 보셔야죠. 시대 구분과 그 다음에 그 역사 설명과 인과관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시대 구분인데요. 91페이지 내용이죠. 남색 책. 그걸 이제 살펴보기 전에 기본서 내용을 이제 보고 좀 넘어갈게요. 기본서 내용을 네, 제가 이걸 또 알았어요. 여기. 자, 기본서 내용을 몇 페이지 보시냐면 990페이지 펴보세요. 990페이지.
예, 999배, 아, 이게. 그냥 넘기는 게 낫겠다, 여기. 좀 이게 불편해, 이게. 제가 이거 원래 한글로 이렇게 다운받아야지만 이게 하는데 제가 깜빡해서 이 다운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음 시간에 제가 받아가지고 금방금방 화면 전환 시킬게요. 예,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이게 한참 이렇게 되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역사 시대 구분을 이제 좀 보면요. 예. 이게 이제 그 보면, 아이고, 좀 키우죠. 자, 역사를 쉽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이야기해서 시대 구분이 필요하죠. 이 개별적인 사실을 다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필요한데, 자, 시대 구분은 이제 크게 보면, 그 고대, 중세, 근대 3분법이 있어요. 자, 고대, 근대, 중세 3분법은 언제 처음 나왔냐면, 르네상스 시기 때 처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암흑의 중세와 지금 새로운 시대 근대를 구분하기도.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고대와 중세 사이의 그 연속성을 부인하고 고대를 어디와 연결시키려고 했죠? 근대로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중세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계몽주의에 영향을 했고 중세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건 언제 때죠? 낭만주의죠. 이 낭만주의 나중에 중세를 이제 연구하면서 또 뭐냐면 역사학에도 근대 역사학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3분법 외에도 현대가 추가되면서 4분법이 나타나.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시대 구분의 장점과 문제점 외워두셔야겠죠. 요거는 꼭 찾아서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제 장점으로서는 역사의 길잡이의 호응성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한 개별 사실들 역사적 범죄 구분해서 역사 이해를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잡다한 사실들 이해하면 좀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사건은 고대에 속하고 이 사건은 중세에 속하고 근대에 속하고 그리고 이때 시대 구분할 때는 또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가지 설정에서 그 뭐냐면 역사 흐름의 전개를 일관성 있게 이해시킬 수 있다. 그 세 가지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문제점은 거기에 역사 중심의 상부법의 문제점을 보면 되는데 자, 되게 이게 3부법이나 4부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 거죠? 유럽 중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유럽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적응하기 어렵고 해결적 역사 의식을 초래할 수 있고 등등등. 그리고 단일 국가 역사에 대해 명료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외워두세요. 이것도 제 생각에 나오려면 장점과 문제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역사 교육의 시사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시대의식을 시대학습에 사용하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거예요. 이 시대 뭐냐면 그러니까 시대 구분을 할 때 저학년 학생들에게 맞겠어요? 고학년 학생들에게 맞겠어요? 고학년 학생들에게 맞겠죠. 쉬운 거지만 그때 나왔어. 그러면 요거 쉽죠? 고학년 학생에 접합한. 그러면 고학년 학생이 왜 접합하냐? 문제 물어볼 수 있죠. 왜 그런죠? 고학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뭐가 많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1학년이 2학년, 3학년은 무식한 건 무식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일단 쓰시는 분 이렇게 쓰셔야 돼. 그래서 역사 교육에 이제 그 할 때 또 뭐냐면 전환기와 가도기 같은 어떤 세분화의 구분이 필요하고 시대를 바라본 다양한 관점과 이론을 소개할 때 학생들 자신이 관점과 이해를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의 어떤 시사점도 같이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도 나중에 읽으면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장점, 단점, 그 다음에 뭐 전환기 가독을 왜 두냐, 그 다음에 시사점 뭐 등등등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이제 설명하면서 볼 거예요. 자, 그럼 남색책 읽어보죠. 자, 남색책 이제 펴보시면 이게 몇 페이지에 봤죠? 91페이지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읽어보면 시간 관념은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시간적 연속과 계기 혹은 변화를 통해 역사를 인식한다. 그리고 시간 개념이 없이는
사건의 전후 관계를 알기 어려우며 한 시기의 특징과 정신을 다룬 시기는 그것들과 비교하지 않고서는 역사의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시간을 구분하고 각 시대별로 분류하여 역사를 쓰는 것은 역사를 쉽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왜 그 시대 구분하냐? 그래서 여기 좀 나왔죠. 역사를 쉽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시대 구분을 하는 거죠. 필요성이 나왔어. 그래서 시대 구분을 안 하면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고대, 중세, 근대, 근세 이런 식으로 나눠야지만 어느 시대에 어떤 사건이 어디에 속해 있고 그 사건이 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역사는 지역 시대 또는 주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시대 구분은 역사를 시간적 변화에 따라 분류하여 이해하는 방식이다. 자, 역사의 시간은 본질적인 이 시간에 대한 이제 특징이 나와요. 역사의 시간 특징이. 자, 이게 있는데 자, 역사의 시간의 본질적인 특성은 지속과 변화예요. 그 다음에 시대 구분은 시간적 계기성과 단축적 변화에 대한 인식의 소산이다. 그럼 여기에서 정의는 이게 특성이 지속과 변화죠. 근데 우리가 또 보면 지속과 변화는 이율배반적이죠. 지속과 변화는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역사에서 같이 있을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역사의 변화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지속을 전제를 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 물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냐면 그렇지만 역사의 변화라고 얘기할 때 어느 정도 지속한 것이 변화할 때 역사의 변화라고 해. 자, 고대 시대 때 그 특징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됐다가 뭐냐면 중세 시대 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고려 시대 때 어떤 정체성이 쭉 유지되다가 또 뭐냐면 조선 시대 특징은 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속됐다가 변화가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역사의 어떤 시간에 라고 얘기하죠. 변화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 연결됐다. 그리고 시대 구분은 시간적 계기성과 단축적인 변화를 대한 역사의 인식의 소사이다. 자, 시간적 계기성과 단축적 변화는 뭘까요? 자, 이건 뭐냐면 자, 고려시대 때 예를 들면 고려시대의 어떤 지속성이 보이죠. 근데 그 지속성 안에서도 뭐냐면 양적인 변화가 조금씩 보여.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계기가 돼서 다른 걸로 넘어가죠. 자, 예를 들어갖고 위화도 해군 있죠. 자, 위화도 해군은 하나의 정치 사건에 불과해요. 계기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위화도 해군을 봤던 조선 넘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위화도 해군 이전부터 고조라는 사회 정치 구조는 어떻게 썩어 빠졌어. 그런 것들이 조금씩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 위화도 해군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고조가 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새롭게 고조와 다른 뭘로 넘어가는 거죠? 조선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시간적 계기, 위화도 해군에서 조선은 간접적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조선 넘어가면서 고조와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역사 시간의 어떤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역사의 시간의 본질적 특성을 물어볼 경우에는 쓰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제가 출제자라면 시대 구분은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A나 B를 해놓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그러면 뭐 시간적 계기성, 단절적 변화, 지속과 변화. 요거 키워드 잡고 외워두시면 돼요. 예. 그 여러분들 외워두실 때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예. 뭘 해야죠? 써봐야 돼. 그래서 이걸 머리로 익히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히세요. 몸으로. 써봐야지 시험장에 직접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여기부터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 시대 구분의 역사. 그러니까 시대 구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시작됐는가. 처음에 시대 구분은 처음에 누가 시작했죠? 서양에서 했어. 누가?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3부법을 사용했지. 고대, 중세, 근대.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는 자신의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정의하고 앞선 시대와 단절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 앞선 시대는 어디를 의미한 거죠? 중세를 의미하죠. 중세를 의미한 거야. 그래서 중세를 암흑적인 시대로 봤죠. 그래서 자신의 시대를 이거는 암흑적인 시대로 봤고, 그래서 이제 열등한 시대 이렇게 있고 자신을 우월한 시대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중세와 다르게 동등한 시대를 본 게 아니라 자신의 시대가 더 앞서 있다.
이렇게 여기서 시대 구분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신을 중세를 부정하고 고대와 연결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중세를 암묵적으로 받고, 그래서 이들은 각 시대의 동등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우아한 시대와 열등한 시대로 구별했다. 자,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가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자신의 시대를 그 부활의 시대, 고대의 부활이라고 생각했어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중세는 아까쯤에 암흑, 야망 이런 것들 차이지만 중간 시대로 봤죠. 그리고 이제 그 고대 문화가 중세에 이어진 연속성을 부인하고 중세 하나의 고립된 식으로 봤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중세와 관계없고 오히려 그걸 뛰어넘는, 그러니까 고대에서 중세 없이 근대 뛰어넘는 그런 시대 봤죠. 자, 18세기 유럽인도 이런 르네상스의 호모니스트 중세가를 계승했죠. 요때 18세기 그 유럽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계몽주의자들이죠. 계몽주의자. 그래서 계몽주의자들이 그런 역사인식을 그대로 계승했다. 그렇지만 이에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야? 낭만주의자. 자, 낭만주의자는 중세를 상당히 좋게 봤어. 중세를 예전에는 야망과 암흑의 시대로 보고 그 다음에 열등의 시대로 봤죠. 근데 그 다음에 고립된 시기로 봤죠. 이렇게 있는데 중세를 이제 연구한 낭만주의자는 사를 다 봤어. 사를 연구하려고 하니까 중세가 좋은 시기는 창조적 시기다. 암흑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세 특유의 시대적 특징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중세는 일종의 뭐랄까 고대와 근대로 넘어가는 어떤 가독이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중세 나름대로 특유한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와 연결되죠? 역사주의와 연결돼. 역사주의라는 것은 보편성을 부정하죠. 뭘 강조하는 거예요? 개별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중세의 어떤 개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뒤에 다시 얘기했지만 낭만주의와 역사주의가 합쳐가지고 근대 역사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대 역사학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중세를 보는 시각이 뭐냐면 르네상스와 낭만주의 역사가 다르다. 그리고 르네상스 때부터 이제 삼분법이 이제 시작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는 뭐 르네상스 시대 평가인데 쭉 읽어보시면 되고, 쭉쭉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더 볼 게 뭐냐면 밑에 쭉 나와서 이런 삼분법, 그리고 현대를 추구한 사분법, 이런 것들 문제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다음 주 93페이지 마지막 줄 있죠? 문제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게요. 자, 삼분법이나 현대를 추구하는 사분법은 서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에 적용하기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죠. 예. 그럼 왜, 그럴까요? 이런 삼분법이나 사분법은 어디를 기준으로 한 거죠? 서유럽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기준에 적용할 수 없어. 중국이나. 예. 자, 그리스 이제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쭉 나와 있죠. 그리스를 고대의 시작으로 삼는 삼분법은 유럽사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동아시아와 이집트 등 근동의 고대를 포괄하지 못한다. 마찬가지죠. 예. 왜냐하면 그리스의 고대가 시작해봤자 뭐 BC 해봤자 거슬러 올려봤자 10세기, 11세기 해가지고 쭉 해도 올라갔자 BC 20세기 그런데 오리엔트는 BC 30세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거죠. 포괄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자, 그냥 유럽의 중세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 시기를 다른 지역 역사에서 찾기 힘들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점은 시대 구분의 획일적 역사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중세적이라 표현되는 데는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문제점. 중세라는 표현을 쓸 때 유럽의 10세기와 13세기 동일한 시대를 가져온 획일적인 시대도 가족파가 오류를 가지고 있다. 자, 마찬가지로 중세라도 10세기, 13세기는 많이 틀리죠. 10세기는 이제 거의 뭐냐면 민족 이동이 이제 뭐냐면 막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시대고, 혼란이 약간 이제 마무리 시대시고, 13세기는 거의 뭐냐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이제 점점 중앙 집권화가 되고, 그런 시대 어떻게 똑같이 평가해?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와 얘기하자면 10세기, 13세기는 300년 차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들 영종조 시대와 같은 후대 사람들, 천년대 사람들 같이 동일한 시대로 파악하는 거야. 우리 이거 뭐냐면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동의 못해. 왜 우리가 영종조 시대와 사람하고 같이 평가를 받아야 돼? 아니죠. 자, 이런 거랑 똑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 번째 이제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점을 보면 시대 구분의 이의를 인정하지 않는 역사가들은
시기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정도 일반적 문화적 동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 그 역사상 개인, 사건, 상황을 판별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시대에 전개된 개별 사실을 어떤 범주에 집어넣고 설명할 수 없으며 설사 유용하고 일반화되고 하더라도 결국 만족시킬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다. 그래서 그 문화적 동시성이 존재하지 않는 그 뭐냐면 그 어떤 시대라도 고대, 중세, 근대, 근세 이런 시기라도 그 뭐냐면 그 문화적 동시성 그 고대, 중세, 근세, 근대 이렇게 나눴다고 해도 그 당시 이제 어떤 사건을 꼭 이걸 고대에 집어넣지 어디에 중세에 집어넣지 이게 딱딱 뭐냐면 일반 유형의 사건을 집어넣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예, 요 내용들을 이제 한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가 지금 그렇죠. 세종시대는 우리가 조선시대라고 하죠. 그럼 어디 속해요? 근세에 속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명박 시대도 그 현대에 속하죠. 근데 세종은 소통을 잘했어. 근데 어떤 요소가 있잖아. 근데 이명박 소통을 못했어. 그럼 이명박 때는 근세에 속할까요? 근대에 속할까요? 현대에 속할까요? 예매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용이 뭐죠? 자, 네 번째는 시대구분법은 심지어 단일 국가 역사에 대해서도 명료한 기준을 수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려를 보는 그러니까 조선을 보는 학자들 보면 조선을 근세로 보는 학자도 있지만 또 중세로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당나라를 중세로 보는 학자도 있지만 고대로 보는 학자도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국가에서도 시대구분을 어떻게 볼지는 모른다는 거죠. 예, 이게 예미하다는 거. 자, 다섯 번째는 보면 역사 발전 자체가 복수적이고 추상적인 시대구분 타당한 신비성을 보여주는 대신에 도리어 편견에 빠진 위험도 있다. 자, 예를 든 게 있는데 만약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역사가 중요하다면 그가 18세기 시작사상가에 속한 인물 때문에 가 아니라 그가 정약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정약용이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시작사상가의 인물이 아니라 정약용 그 자체가 중요한 건데 정약용을 근대란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보기 때문에 정약용을 그렇게만 파악한다는 거야. 근데 정약용도 그 내용을 보면 그 나름대로 정약용도 보면 중세적 그 당시 양반의 어떤 신문관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 근데 근대의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갖고 그 정약용을 근대란 틀보다는 정약용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약용을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석희 같은 인물도 이게 좀 얘기하면 명예훼손에 속할 수 있는데 손석희는 우리는 항상 진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손석희 지금의 행적을 보면 그게 진보적인가? 이렇게 문제가. 그러니까 왜 그는 우리가 이런 인물에 대해서 그는 뭐냐면 혼돌리냐면 손석희 그 자체를 보지 않고 손석희를 뭘 보는 거야? 진보나 프레임을 가지고 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손석희를 보면 그 사람도 뭐 진보적인 측면도 있고 어떤 측면 보수적인 측면도 있고 인간적인 측면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고대의 어떤 부분이 근대적일 수 있고 어떤 부분이 고대적일 수도 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정리해서 말하면 이제 5가지가 얘기할 수 있는데 시대구분의 문제점을 쓰라고 하면 일단은 서유를 기준하기 때문에 다른지기 어렵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시대구분의 해결적인 시대의식에 초래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그 시대구분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는 역사는 시대구분이 명확하게 할 수 있을 정도 일반적인 문화적 동시성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단일 국가라도 명료한 기준이 설정이 어렵다. 이게 네 번째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역사 발전 자체가 복수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시대의 구분에 타당한 신비성을 부여하는 대신에 도리어 편견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게 다섯 번째예요. 그리고 그 관련된 예문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외워두실 때 5가지 못 외워두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2가지만 외워두세요. 되게 1가지만 쓰라고 하더라고. 많이 써봤자 2가지고. 예. 그래서 좀 약간 위태위태 한다면 3가지만 외워두세요.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했고요. 그러면 그 문제점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냐면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94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이제 장점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시대 구분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 시대 구분은 역사 이해 길잡이 혼용적 가치를 갖는다. 자, 이게 장점이죠. 이게 첫 번째 장점이죠. 역사 이해 그 길잡이에서 혼용적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역사에서 설명의 일반화는 불가피하게 다양한 개별적 사실들을 역사적 범주로 구분하는 것은 역사의 이용에 유효하다. 그래서 이것도 뭐 두 번째 볼 수 있겠네. 그 앞에 부분 설명하지만 또 나름대로 여기에서 역사에 유용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역사에서 공식이나 도식은 하나의 가설이지만 역사에 대한 사고 해석에 의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시대 구분은 잡다한 역사적 사실 체계와 논리를 부여하면서 시대 파악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논리적으로 특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장점이죠. 그래서 어떤 분류를 따르는 역사 구분은 입증된 사실에 대응하므로 그 사실을 지탱할 수 있는 구분이 무의미하다. 역사 구분은 단순히 시간적 요인에 따라 이루어지기보다는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한 세기, 왕조 등을 기준한 구분보다는 역사 흐름과 전개와 일관성 있게 입각한 시대 구분을 시대별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대 구분을 할 때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유의점이나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특정한 세기 왕조를 기준한 것보다는 어떤 정치, 경제,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장점을 쓰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쓰시면 되겠죠. 정리해서 보면 첫 번째 역사의 길잡이로서 효율적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두 번째는 다양한 개별적 사실들을 역사 범주에 구분하는 것이 다양한 개별적 사실들이 역사적 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역사 이해에 유용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세 번째는 시대 구분은 잡다한 역사적 사실을 체계적 논리를 부여해서 역사적 사실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서 볼 수 있고, 밑에는 이제 시대 구분할 때 세계 왕조뿐만 아니라 시대별로 역사의 의미를 부여해서 다양하게 이제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시대 구분에 어떤 역사가 관점이 부여됐다. 이런 것도 있는데, 좀 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학습의 시대 구분의 의의가 크다 하면서 이제 그 밑에 역사 학습에 이제 시대 구분을 도입할 때 어떤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역사 내용은 흔히 주제, 시대, 지역, 개념, 사건, 인물 등에 따라 분류하여 학습하게 되는데 그 중에 시대학습법이 널리 사용된다. 시대 구분은 시대학습법에 많이 사용돼요. 이 시대학습은 좀 뒤에 얘기 좀 할 거예요. 그 녹색책 부분에. 자, 한국사를 비롯한 동양사의 시대 구분은 주로 왕조의 변천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이루어진다. 하지만 왕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시대의 조주가 급격하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자, 역사의 변화는 단절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축적된 것이다. 따라서 변화의 시작의 끝은 항상 그 중심적으로부터 시간적 거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역사 발전 단계적 발전을 위해서는 전환기와 가도기가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고려 시대 고대에서 갑자기 중세에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그 중세에서 갑자기 근대가 넘어가는 게 아니죠. 어떤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가도기가 있다는 거야. 가도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역사의 전환기 가도기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교육과정에도 반영이 되죠.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조선 후기 때 내용을 근대사의 맹아라고 보죠. 가도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에서 중세 넘어갈 때 가도기 지역을 설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단원이 중간중간 있잖아요. 예. 이런 전환기 가도기를 설정해서 사회적 특징을 나눈 세분화의 구분이 더 타당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환기 가도기 설정 부분. 그래서 전환기 가도기를 왜 설정하냐? 왜 설정했어요? 역사적 발전 단계 이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환기 가도기 설정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전환기 가도기 설정한 이유를 쓰라고 하면 뭐라고 쓰셔야 된다? 역사 발전의 단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쓰셔야 돼요.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예. 자, 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시대를 정리하고 구분하는 여러 이론의 관점을 소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시대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이해를 구축하는데 유용한 교수법이다. 사무법이 적용된 유럽사회도 중세와 근대의 시발점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고 각 시대의 특징을 정의하는 관점도 다르다. 과거의 역사를 특정 시기에 나눠 이해하는데 시대의식을 인식을 위해서는 통시대적 역사 지식과 역사 양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중요하죠. 시대 구분에 따른 역사 학습은 상당한 배경 지식을 갖춘 고학년에 적합하다. 자, 그러면 문제가 예전에 고학년에 왜 적합하냐? 고학년에. 이거 왜 적합하냐? 이거 쓰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 그 앞 문장을 쓰면 되겠죠. 과거의 역사를 특정 시기를 나누어 이해하는데 시대의 인식을 위해서는 통시대 역사 지식과 역사적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대 구분에 따른 역사적 학습에 상당한 배경지식을 갖춘 고학년. 그러니까 요거 부분은 앞부분 제거하고 마이너스 하면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겠죠? 요게. 자, 시대 구분에 따른 역사 학습에 상당한 배경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배경지식. 외워두세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요거 관련돼서 나올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시대 의식을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제가 이제 그 시대 의식의 이제 필요성. 자, 여기 있죠. 역사를 쉽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필요성 외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역사의 시간적 본질의 특성. 이거 외워두셔야죠. 지속 변화, 시간적 계기성, 단절적 변화. 그 다음에 그 시대 구분을 할 때 고대, 중세, 근대를 뭐냐면 르네상스 인문주의자 처음 했다. 그리고 중세의 인문주의 반대고 낭만주의 역사가들은 중세 긍정적 봤다. 이거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시대 구분의 문제점 있죠? 문제점 5가지 외워두셔야죠. 그 다음에 시대 구분할 때 뭐요? 장점 있죠? 그래서 한 3가지가 있는데 이거 외워두시고, 자, 쭉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전환기 가동기를 설정하는 거. 자, 전환기 가동기 왜 설정해? 역사 발전의 단계를 단계적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 공학에 적합한 이유가 뭐죠? 상당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역사적 설명과 인과관계를 보죠. 이 역사적 설명과 인과관계 부분은 예전에 뭐 객관식 기출문제 좀 약간 언급된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잠깐 이거 보기 전에 잠깐 이제 심화 강의 부분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거 99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991페이지 펴보세요. 예.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자, 설명의 종류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기술적 설명, 개념적 설명, 인과적 설명, 도덕적 설명,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인과관계는 어디에 속하죠? 인과적 설명에 속하죠? 자, 그 다음에 인과적 요소의 축출 특성 해가지고 있는데, 요때 이제 인과적 요소의 특성은 역사학에서 말하는 인과적 요소예요. 과학적 인과적 요소가 다르죠. 인과관계하고. 자, 역사적 인과관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좀 보면, 자, 여기 보면 다원성 있죠. 다원성. 예, 다원성. 그래서 하나의 인과 원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다원성. 그리고 그 원인도 여기 있지만 등급성이 있어. 등급성이 나오면 근인과 원인 있죠. 가까운 원인과 먼 원인이 있고 1차적 원인과 2차적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원인 1차 원인, 그 다음에 별 중요하지 않은 원인 2차 원인,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배경 장기적 원인과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직접적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등급이 나눠져 있다. 원인도. 그 다음에 역사적 원인은, 과학적 원인은 일정한 패턴이 있죠. 패턴이. 근데 그 역사적 원인은 패턴이 존재하겠지만 꼭 뭐냐면 이게 과학적 원인처럼 꼭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도 있긴 있지만 과학적 원인처럼 꼭 이렇게 뭐냐면 동일한 패턴이 같이 있지 않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원성, 개별성, 등급성 이렇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역사적 인과의 특징은 이제 앞에 부분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복합적 성격, 명료한 법칙적 설명이 어렵고 필연성이 희박하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여기 왜 일어나는 거보다 역사에서 그 인과적 그 설명도 필요하지만 왜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 뭐냐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자, 왜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 기능적 측면에서 더 선호한다. 그래서 여기는 내러티브 할 때도 얘기했지만 내러티브에 인과적 요소 강조하긴 하죠. 그렇지만 기술적 설명보다는 좀 약간 떨어져. 그래서 한 부수적인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법칙적 인과 설명, 인과관계 서술도 있지만 역사 인식이나 이해에 돕는 한 방법에 불과하고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가가 사용 원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뭐 사회적 영향력이나 사회적 요인 포함 이유나 원인, 동기 원인, 혼돈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유의점,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역사적인 그 뭐냐면 도입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 것을 쓰면 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합당한 원인이 있다는 전제를 인식해서 거기 인과관계 틀에 맞춰 설명하는 방식을 제고해야 된다. 제고해야 된다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꼭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야. 법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보고 그다음 명료하게 정의된 인과적 설명에도 내재적 요인을 간과하는데 단선적 인과관계 설정하기 어려운 역사사건 복합적 배경과 후속 영향을 구면. 그러니까 여기에도 명료하게 원인과 결과가 있더라도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도 같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해줘야 된다. 예, 그런 거. 그리고 인과적 설명은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또 이 가설 하나는 깨질 수가 있죠. 다양한 또 원인도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 교육에 도입할 때 같이 뭐 고려해서 인식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역사 연구는 사실의 확인과 가설과 이론을 이룬다. 특히 이론의 수입의 목적은 과거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자, 역사적 설명은 역사적 노산 기술적 설명, 일반적 개념을 정리하는 분석적 방법인 개념적 설명, 그다음 계기적 사건과 상호 관련성을 구명한 인과적 설명, 그다음 도덕적 설명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죠. 역사적 설명을. 그 중에 여기서 다룰 게 이제 인과적 설명인데, 자, 인과적 설명이라는 게 정의가 나요. 역사 사실의 원인을 묻는 것으로 원인과 결과의 연쇄관계를 추적하는 설명을 말한다. 자, 원인은 과거 사실이나 사건 및 행위의 동기, 이유 혹은 사건의 배경을 뜻한다. 이때 원인이라는 거는 행위의 동기와 그 다음에 사건의 배경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있고 역사가들은 인과적 서술에서 추출된 특성은 다원성, 개별성, 등급성이다. 요 세 가지 외워두셔야죠. 예,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다원성, 개별성, 등급성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자, 최근에 나오는 문제 유형 패턴을 보면 자, 어떤 걸 설명해 놓고 그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래 놓고 이게 다원성 쓰면 돼요. 키워드 쓰면 돼요, 그냥. 개별성, 그 다음에 등급성.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자, 사건의 행위와 원인의 결과를 연결할 방식은 다원적이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 제시된 원인은 종류의 범주와 제한없이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심리적 이유나 동기에 다양하다. 그래서 이게 다원성이에요. 예. 또한 원인에 대한 역사가의 서술은 개별적인 특징이 갖고 이게 개별적이죠. 여기까지 앞에까지 설명한 것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까지는 다원성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또 개별적인 설명이 또 나와요. 개개의 사건은 독특하고 독자적 원인에 의해 일어나며 특정 사건에 대한 특정 요인이 반드시 규칙적 패턴 일반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개별성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자, 물은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죠. 100도. 그리고 물은 몇 도에 얼어요? 0도씨 이하의 얼도. 자, 이거는 러시아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하죠. 얘가 왜 또 넘어가나? 예. 자, 동일하잖아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
이게 과학적인 인과관계야. 근데 역사학에서의 개별성이라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요런 그 보편성이 적용되지 않는 게 되게 많아. 물론 보편성이 적용되는 게 있지만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때 뭐 포항성을 설명할 때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다. 그래서 뭐 신문지 모순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 보편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포항성의 계몽사상 때문에 일어났다. 뭐 재정적인 악화 때문에 일어났다. 특성도 같이 존재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개별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특징은 개별성을 갖고 있고 등급성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그 역사적 설명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원인도 등급을 나눠야 돼. 그래서 그 비중과 영향력에 의해서 가까운 원인, 이걸 뭐라고 하죠? 근인이라고 하죠. 자, 먼 원인을 원인이라고 하죠. 요때 원인은 먼 원자야. 먼 원자. 자, 그래서 동일한 사건의 여러 개의 원인을 축출한 역사가들은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여 원인 상호 간의 순위를 1차적 원인과 2차적 원인 이렇게 하죠. 1차적 원인은 좀 중요한 원인, 그 다음에 2차적 원인은 좀 부수적 원인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구조적 원인은 장기적 원인, 그 다음에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은 촉발 원인.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포항성 혁명할 때 앙시아니즘은 뭐야? 장기적 원인이겠죠. 그냥 바스티아 습격 사건은 뭐야? 촉발된 원인이겠죠. 직접적 원인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원인도 이렇게 뭐냐면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다원성, 개별성, 등급성, 그리고 각각의 그런 구체적 예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더 설명 역사가의 등급성을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역사가의 해석이나 원인의 순위나 상대적 의의가 결정되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역사에서 과거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비중을 비교하는 작업이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역사적 사실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연결지어 확정되는 것은 결국 쉽지 않고, 자, 인과관계에 지배하는 명료한 법칙이 수렴하기 어렵다. 따라서 항상 원인에 대한 설명은 항상 개방적인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개방적인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명료한 법칙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개방된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항상 개방적 상태를 가지고 대한 이유를 두 가지 쓰면 뭐와 뭘 얘기하겠죠? 복합적 성격, 그 다음에 명료한 법칙이 수립하기 어렵다. 금방 나오죠? 예, 이렇게 읽어보면. 자, 그 다음에 개별 사건들은 독자의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서 일반적 범주를 개념하여 인과관계에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자, 역사적 인과관계의 원인과 결과가 있는 연계 필연성이 심박하여 연결고리가 느슨하게 엄격하지 않다. 그게 앞부분에 이제 그 설명에 대한 그 부연 설명이에요. 그걸 건너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면 그 역사 수업에서 이제 인과관계를 어떻게 도입을 할 때 내용이 나와요. 98페이지 마지막 줄 보세요. 자, 역사 수업에서 역사를 인과관계 틀에 맞춰 설명하는 방식을 제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왜 제고해야 된다는 이유가 나오죠. 이거를 이 뒤에 부분은, 자, 역사적 사건의 발달과 배경에 이어 전개 과정과 그 결과 및 의의를 일지성적으로 정리하여 정리하는 역사 수업은 자칫 그 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다는 걸 학생들이 전제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은 개연성이 높은 우발적인 것도 있고 명백한 원인이 축출되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뭐냐면 예를 들어 갖고 항상 그 무슨 역사 사건이 있으면 그 역사 사건의 구조가 어떻고 법칙이 없고 배경이 어떻고 항상 그거 따지려고 하잖아. 근데 그것을 따질 수 없는 만큼 뭔가 어떤 우발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경우도 많다는 역사에선.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지금 물러났잖아요. 박근혜가 물러난 게 왜 물러났어요? 그 JTBC에서 태블릿 그 있죠? 최순실 가지고 있는 태블릿이 나중에 발견됐기 때문에 한 건, 태블릿이 발견이 안 됐으면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죠. 자, 진짜 우연한 사건 때문에 촛불 혁명이 일어나고 박근혜가 퇴진했잖아.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 때 구조적 원인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역사적 사건도 이렇게 어떤 틀에 맞추는 것보다는 뭐냐면 이렇게 우연적 사건에 의해서
뭐냐면 좌우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걸 꼭 한 틀에 막혀서 설명하는 것을 꼭 지향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때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있고 역사적 사건이 당대의 후세에 미친 결과나 영향에 대해서 역사 관점에 상당히 편차해 보인다는 거야. 따라서 역사교사는 인가적 설명은 역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 하나의 가설을 다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사건의 원인은 행위의 이유와 동기가 내포되며 그것이 인간의 내적 사상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명료하게 정의된 인가적 설명이라고 하더라도 눈에 띄지 않은 내재적 요인을 관계할 수 있다. 따라서 단선적 인과관을 설정하기 쉽는 역사적 사건의 복합적 배경과 후속 영향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인과관계 틀의 절대적 가시는 금한다. 그래서 인과관계 절대적 가시는 극문한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얘기한 것은 역사 수업에서 인과관계를 도입할 때 뭐냐면 유의할 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정리 다시 하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인과관계를 맞춰갖고 설명할 때 유의할 첫 번째 뭐냐면 자, 인과관계를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뭐냐면 역사적 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왜냐하면 역사적 사건은 오히려 우발적이고 명백한 원인이 축출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관점에 따라서 상당한 편차가 있죠. 그래서 역사 교사는 이걸 다룰 때 하나의 이게 뭐냐면 법칙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이걸 하나 뭐라고 하냐면 역사를 이해하고 설명할 방식 하나이자 가설로 다뤄야 돼. 두 번째가 역사의 관점이 반영됐기 때문에 원인은 인과관계는 이것을 하나의 가설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여기 세 번째가 나오죠. 내재적 요인을 관계할 수 있는데 인과관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 근데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문학에서는 역사적 사건의 복합적 배경과 그 후속 영향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이게 세 번째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가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명백한 원인에 축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가설을 이렇게 다뤄야 되고 세 번째는 복합적 배경과 후속 영향을 살펴보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의해야 된다는 거죠. 인과관계 수업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밑에 역사와 감정이입,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은 뒤에 할게요, 뒤에. 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자, 좀 쉬었다가 할게요. 네, 지금 7분이니까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